대학생들의 학자금 누적 대출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기 불황에 취업난까지 더해진 마당에 청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빚더미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요.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이 한 해 200~3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지난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전국 대학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돼서 연간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는 대학이 50곳을 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입니다. 수업 거부와 단식 농성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용호 TV의 최용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문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의 신용은 파산과 더불어서 회생이 가능한데 우리 대학생들의 학자금은 거의 지금 현재 법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서 거의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이런 빚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학자금 대출금을 연체하는 일이 많아지겠고 또 결국은 이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더욱더 막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 먼저 우리 김미린 상담사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민 광주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 센터장님,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로 제 옆에는 우리 광주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 주세연 사무국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최용호 TV를 촬영하고 있는 우리 김동은 전 광주경기실장 사무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제와 토론은 우리 서브 패널이신 우리 김동은 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2부가 돼버렸네요. 바뀐 거라고는 자리뿐인데 아무튼 이 출연자들의 이 자연스러움이 살짝 낯서네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또 학자금 대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잠깐 생각나는 게 저도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향토 장학금. 어머님이 늘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최용호 후보님보다는 못합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투옥되진 않았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이 뭐 좀 임원을 했더니 뭐 이렇게 장학금 좀 주대요. 그거? 그거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아마 우리 최용호 후보님 다닐 때하고 저 다닐 때하고 비교하면 또 그거 많을 텐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수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신입생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정부가 어떻게 다 해결해 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또 해결해야만 하는 또 문제이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원래 눈빛이 진지해요. 저렇게 한결같아요. 저도 한결같습니다. 정말. 저분이랑 둘이 한 1년 같이 살았나요? 2년 같이 살았습니까? 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같이 살았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네. 한 사무실에서 같이 네. 일했었습니다. 네. 입사 동기로. 제가 입사 동기인데 살짝 자리는 높았는데
늘 사무실 가면 깨지는 그 이상한 왜 구조? 그러셨어요? 네, 이러면서 뭐 네. 아무튼 그랬던 것 어쨌든,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학자금 대출 그래도 우리 청년 내지갑 트레이닝 센터 광주 드림은행장이신 박수민 센터장님한테 한번 네. 잠깐 말씀 들어보죠. 사실 이제 학자금 대출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빚 중에 뭔가 합의가 가능한 부채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활비 부채 생겼다고 하면 좀 안 먹고 안 써야지라고 하지만 학자금 대출은 아예 그래도 공부하다 생긴 빚인데 정도의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을 지나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뭐야 학자금 대출이 문제야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20살이 돼서 처음으로 빚지는 게 대부분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냈고요. 제가 작년에 다 갚았어요. 그러면 제가 공상업번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공상업번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 걸렸죠? 거의 15년, 16년이죠. 네. 4년 빼야 되잖아요. 왜요? 대학 다니면서 03학번이니까. 어쨌든 시간이 네, 흘렀다는 죄송해요. 거잖아요. 그게 네, 중요하죠. 산수가 네. 얼른 안 돼가지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저 때는 학자금 대출이 일반 상환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취업 후 상환이 생겼어요. 취업 후부터 갚아라. 근데 취업 후부터 갚으려 하니까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취업까지 준비한 기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무이자로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내가 갚을 순간 취업하면 갚으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쌓이고 있어요. 계속 이자가. 이자는 쌓이고 있어요? 네네. 설마 이게 막 복리로 붙고 그러진 않죠?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그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계속 쌓이고 있어요. 나쁘네. 그러니까요. 장학재단이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거의 이거는 아니죠. 네, 더 나쁜 말이 나올 뻔했지만 아니죠 이거는. 네. 나쁜 말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네. 어쨌든 장학재단에서 이제 대출받는 청년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통은 장학재단 받는데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에서 대출 받아요. 그건 이제 무이자죠. 뭐 사학연금, 뭐 국방연금에서 이제 다 대출이 다 달라요. 학자금 대출 이름은 같지만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관들에서 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2009년 정도인가 대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학재단만 이 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치를 봤을 때 장학재단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포괄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학자금 대출 받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연체되고 있는 청년이 얼마인가. 근데 일반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데 취업 후 상환은 국세청에서 해요. 왜냐하면 세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 후 상환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파산이 안 돼요. 예, 법률 개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학재단의 이제 대출이 현재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제대로 내서 학자금 대출 진짜 우리 사회에서 문제야? 라는 그 문제 인식부터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취업부 상한이 처음 도래됐거든요.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셨던 분이 여야가 그렇게 한 목소리 낼 일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자 너무 높다. 낮춰야 된다라고 교육부 장관한테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등록금 상한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만 낮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상되는 것을 억제해야지. 그럼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반값 등록금을 해봤자 오르는 것에 반값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여야가 한 목소리로 했어요. 그런 모습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뭐요? 그때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 총장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2009년에 만들어진 그 취업 후의 학자금 상환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이자율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환과 관련된 제도 운영을 함께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에서 이를테면은 뭐 4대 연금인 뭐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나 이런 데는 뭐 해당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제 그 많게는 뭐 지금 2, 3%까지 이렇게 이자를 받고 있고 또 연체 이자도 또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19년도에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25만 명에 이르는데, 많네요. 네.
또 2014년에는 이제 연체했던 숫자가 한 5,200명이었는데 2019년에 들어서는 17,000명으로 이렇게 한 3배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우선은 정부가 좀 통합적으로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제도 운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저히 청년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일정 정도 못하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파산과 회생처럼 뭔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대목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잘하고 있어요. 흔들어 주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그 학자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대출 받았을 것 같은 우리 주세현 사무국장님. 대출 안 받았는가요? 공부를 잘했어요? 국립대 다니면 학자금 안 됩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네, 국립대 다니고 아니 소득분이 그 반값 등록금 박근혜 정부 반값 등록부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보전 받고 장학금 같은 걸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그렇게 저는 대출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런가요? 말씀하세요. 네. 이제 청년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는 주로 그 이자나 이제 학자금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오세요. 사실 뭐 금액이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 무게와 2천만 원 지는 무게랑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분들이 이 빚의 무게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오시고 이제 한없이 이 직장 생활도 만약에 시작하셨더라도 저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180만 원 받을 때 한 달에 20만 원씩 부채 상환하고 뭐 월세 얼마 내고 하다 보면은 이 부채를 언제 내가 상환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 2, 3천 원은 기본이니까 그런 이제 부담감들로 많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냐 누가 그러냐 뭐 한다지만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고 그 학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간에 알바를 하면서 휴학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저임금의 일자리에 전전하게 되는 그런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안타까운 이야기만 자꾸 들으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예. 근데 사실 이 학자금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모녀가 장성에서 저수지에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딸의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던 중 등록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학자금 보려고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 예전에 뭐 시립대 학생이 학자금 보려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냉동 창고에 갇혀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국가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주면 좋은데 반값 등록금 정책이 처음 시작이 된 게 2011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등록금이 동결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오히려 사립대학 기준으로 1년에 768만 원의 등록금을 냈다가 2012년에 737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시킨 이후에 내년 또 지금 교육부가 공시한 사립대 1년 등록금이 745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여 년 전보다도 이제 조금 더 낮은 이제 등록금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대학이 현실적으로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제 초중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교육 지원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한 3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던 게 2019년에는 60조 원까지 한 30조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2009년에 5조 원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던 게 2019년에 10조 원으로 5조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 4조 원은 이제 국가장학금으로 이제 반값 장학금을 보존하는 이런 지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제도여야 되는데 거의 뭐 한 60% 정도만 제한적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40%는 뭐 성적이라든지 또는 뭐 소득 분위에 들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혜택에서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정부가 진짜로 반값 등록금 시대를 열고 싶고 그걸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싶다면 지금 현재 한 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 5조 원 정도만 더 이를테면 정부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되면 거의 그 모든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연구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데 대한 교육 재정을 좀 늘리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은 그래도 안전한 대출 아니야? 라는 시선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제 졸업하자마자 어떤 2,400만 원? 저금에 2,400만 원이죠. 근데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더 많죠. 4천, 5천 정도인데 그러면 졸업을 딱 했을 뿐인데 나 아무것도 안 했고 졸업만 했는데 빚이 생겼어요. 그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부만 했는데 그럼 이제 댓글에 이런 게 남기죠. 야, 돈 없으면 공부 안 해야지. 일해야지. 직장 가야지. 그러면 가야 될 일자리들은 배달 노동이나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인데 거기 가서 돈 벌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럼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으면서 계속 청년 탓만 하는 거예요. 청년이 눈이 높다. 그럼 눈 안 높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은 가장 기본적인 대출이지만 청년이 처음으로 받는 빚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하다. 그건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빚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대선을 저번에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준비하는 그 우리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넓고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훨씬 크대요. 거기는 거의 뭐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거의 우리 돈으로 뭐 한 1,900조 정도 되는 이런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항상 뭐 어김없이 대선 때가 되면은 우리 그 학자금과 관련된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반값 등록금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제 뭐 완전히 우리가 빚을 탕감하고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아까 그 우리가 소위 불공정한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금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이자고 또 나머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까지 무는 이런 부분은 너무 불공정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시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지금 의무 교육은 초중등 교육에 지금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반값 등록금을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을 늘리고 또 학생들의 이런 등록금을 보존해 주는 게 결국은 반값 등록금 시대를 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국가 재정 중에 5조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사회에 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전체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상담 사례 우리 김미린 상담사님께서 한번 너무 심심하셨죠? 듣고만 있으니까 야 드디어 왔습니다. 아우 화색이 도네요. 아주 저 혼자 생각하기에 보드 게임 중에
인생 게임에선가 이거를 대학을 진학하면은 뭐 4번인가 월급을 안 받고 이쪽 트랙으로 가고 이쪽 트랙으로 가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100만 원씩 사회생활 시작하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바로 대학 안 가고 가는 이쪽 트랙을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를 다녔고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이게 너무 아깝게 느껴진 그 학비가. 그리고 여기 저희 센터장님 다 갚으셨지만 저는 통신요금 내듯이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10년 이상을 내왔지만 앞으로 또 10년이 더 남았어요. 금액적으로는 네, 왜냐면 대학원 이제 박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으로는 부담이 안 되지만 아이고 또 10년을 계속 갚아야 하구나. 굉장히 지난하게 느껴지고요. 제가 그 상담 중에 느꼈던 분은 이제 이분이 부채가 한 4천 정도, 학자금 부채가 4천 정도인데 물론 지금 이제 취업 후 상환이라서 이자가 쌓여가고 있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분이 결혼을 계속 보류하세요. 그리고 이 다음 선택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 직업군상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도 진학을 하면 너무 좋은데 이미 부채가 4천 이상이 있는데 또 2천 이상을 들여가면서 지금 박사를 진학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 또 결혼을 이제 결혼도 2년이 늦춰지는데 그 다음에 또 주거 비용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생활비나 또 아이 낳는 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섣불리 결정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 내서 갚으려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친구 만나는 거 줄이시고 뭐 모임 나가는 거 줄이시고 거의 칩거 하시면서 유튜브로 뭐 영상만 계속 찾아보신다. 재밌는 영상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잊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 경제에도 악화고 또 어떤 교육 산업에도 악화이고 개인의 어떤 삶으로서도 정말 이거 손해가 많구나라고 저 느꼈습니다. 네, 참 심각하네요. 아니 그 사회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보자고 사실은 공부도 하는 거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갔다는 것만으로 빚의 굴레에 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머지 삶이 침체되고 있다는 거. 그 박사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옆 트랙 갈래요. 돈 주는 걸로. 아 진짜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될 일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많이 분담하면서 조금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분적으로 그 청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제도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최근에 제가 뭐 인권위원회에서 그 빈곤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청소년 생활을 했고, 저도 이제 뭐 아이들 3명 중에 2명이 이제 청년인데, 20대 우울증이 5년 새에 4만 명이 늘었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청년들이 22%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그 월수입 140만 원 미만이 46%라는 이런 그 실태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고 또 이 청년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청년들이 이런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국가적인 차원의 큰 틀에 뭔가 청년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특히 우리 학자금 대출 관계 문제도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니 당장 그 청년들이 3, 4년, 4, 5년 뒤에 가정을 일구고 또 2세를 낳고 또 그래야 국가가 계속 영속될 텐데 청년이 결혼을 미루고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회잖아요. 안타깝네요. 나 이렇게 잘할까? 대책을 못 세우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수민 센터장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그분들이 늘 하신 이야기인데 도움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갇혀 있는 이 마음 이걸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청년이 가슴을 열고
사회에 나올 때 그런 사회가 그걸 받아줄 때 그런 체계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나의 어려움을 뭐 눈치 보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고 또 사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사실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그러죠.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제가 이거 박수민 센터장한테 배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써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청년은 그 본인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계층에서도 거의 소외돼 있는 이런 계층이 청년 계층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좋은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고 또 좋은 어떤 이런 교육제도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고 있지 못한 이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다 그 청년도 이제는 우리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하나의 주요한 그 복지의 대상자로 그 저는 인식하고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부분과 좀 청년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법을 보강하고 또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좀 보듬고 안아야 될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 듣다가 생각났는데요. 사실은 이 어른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몸으로 다 하면 될 텐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이 우리 김민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녹록하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더 가면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시대는 변했는데 세대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말을? 네, 다들 너무 긍정적으로 끄떡거리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길게 갈 수 없으니까 네. 우리 마무리 한 번씩 하는 거 어떠신가요? 우리 센터장님이랑 쭉 돌면서 쭉 돌아가면서. 마무리 한 말씀 하는 걸로. 어쨌든 학자금 대출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미 발생한 학자금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랑 학자금 대출과 같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두 트랙으로 간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연체되어 있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자금 무이자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당장 못 만들 것 같으면 후보나 정치인들이 일자리 몇 개 만든다는 공약하지 마시고요. 낮은 임금으로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의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요. 150만 원의 급여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주거 문제나 학자금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던가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에 있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민희 목사님. 박사님인지 박사님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졸업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박사님 하시면 죄송합니다.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박사님 되실 분. 업계에서 지탄받아요. 네. 실수했습니다. 또 교수님이 또 아니요. 아니 교수님이 또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교수님 논문도 안 실수했습니다. 써놓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특별한 어떤 제안을 드릴 만한 거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없고요. 제가 근데 상담 현장에서 느껴보면서 생각보다 정말 열악하고 예를 들어 학자금도 청년이 그냥 자기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하는데 너무 활력 자체가 떨어져 있고 그걸 정말 정말 같은 광주에 사는데도 청년분들 이러시구나 하고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이고 학자금 관련해서는 아까 최영호 이렇게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불합리한 구조들은 바꿔나가고 뭐 어떤 연금으로 받는데 저이자로 이자 없이 혹은 어려운데 뭐 이자를 고금리로 뭐 갚아야 된다는 그런 구조를 없애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사회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반값 등록금이나 뭐 이자를 없애자는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갚아와서 싫은데요. 분명하게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임금이 적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우리 후보님 마무리 발언하고. 네.
아마 이 시간 동안 그래도 숫자를 넘어 청년의 삶을 바라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이후에도 계속 청년의 삶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삶들을 바라봐 주시는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후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민 센터장님께 조금씩 주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 들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우리 최영 후보님 잘 되셔가지고 오늘 말씀한 거 다 기록에 남으니까 한번 잘 좀 이거 빼박인가요? 잘 한번 정말 청년의 문제를 가슴으로 좀 느끼고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만 되면 우리 센터장님 말하는 거 내가 일자리 10,000개 만들겠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같이 해주고 아픔을 같이 느낄 때 사실은 정말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정책이나 공약들을 내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무리 바로 마지막 제가 짧게 그러셔야죠. 합니까? 제가 그래도 구청장 8년 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좀 잘했다, 좀 자랑할 만한 건이 저는 매니페스토 평가와 관련해서 공약 평가와 관련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고 처음으로 8년 연속 최우수상 받고 또 SA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공약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머릿속에서 공약을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또 주민들과 함께 또 전문가들과 함께 또 이렇게 또 바꾸고 또 보완하고 막 하면서 저는 좋은 공약을 완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청년 정책에 대한 제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정말 청년들의 삶이 지금 어떻고 특히 어려운 또 청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상담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울컥합니다. 오늘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좀 바람직하고 좀 아름답고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데 조그만 좀 힘이라도 되고 밑거름이 되자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끝낼까요?